지난해 동안 세계 뉴스에서는 온통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지금 같은 세계는 지구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도 경제적, 정치적인 여파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 좀 더 자기 일이라고 여기는 근접 국가들의 언론들을 통해 사태를 다각적으로 이해해 보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는 여러 다양한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사태에서부터 많았지만 작년만큼 분위기가 살벌한 적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세계 3차 대전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마이클 알렌 전 국가안보회장은 세계 대전은 원래 유럽에서 시작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세계 전쟁은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대체로 동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를 두고 세계 강대국들이 패권 대결을 하거나 자기네 나라의 어떤 정치적 야욕을 그 나라를 통해서 충족시키려고 할 때 세계 대전들이 일어났습니다. 세르비아 문제 때문에 1차 대전이 일어났고 체코 문제로 2차 대전이 발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처럼 동유럽에 있는 나라를 가지고 세계 열강들이 패권 경쟁을 하는 것이 이 유럽인들한테는 역사적 데자뷰로 여겨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어디서 많이 봤는데 별로 좋은 그림이 아닌데 라는 섬뜩한 시나리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침공 이후 지금까지 보면 전통적인 서구 진영이라고 불리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미국과 같은 한 목소리를 내면서 러시아 안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드러났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국제 정세 파악은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각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의 대처 방향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지난해 뉴욕타임즈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만약에 진짜 침략 행위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2차 대전 이후로 세계 전쟁과 평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1월 19일 보도가 됐습니다. 1월 24일 뉴욕타임즈의 기고문 게스트 에세이에서는 2008년, 2014년 러 침공에 대한 서방의 미온적 반응은 푸틴 대통령이 더 과감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했고 2008년 조지아를 공격,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리미아를 빼앗고 돈바스 지역에 게릴라를 보냈는데 사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인접국들은 우크라이나의 핵보유를 제거시켰고 대신 경제와 안보를 지원 보장한다는 약속을 어긴 것일까요? 가만히 있으니까 푸틴은 좀 더 해도 되겠다고 결단했고 주변국은 그제서야 러가 우크라이나를 또 한번 침공을 한다면 이것은 유엔 시스템 전체에 대한 도전이며 세계 2차 대전 이후 멤버국들의 주권을 보호한 국제적 합의도 위태하다고 느낍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안보가 크리미아가 빼앗겼을 때 소위 경찰이 거의 보고만 있었고 이후 러시아는 거의 대낮 강도질에 버금가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가만히 있자 누가 국제법을 두려워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미 기세가 흔들리자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식으로 러는 밀어붙였고 미국도 급대처하며 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2022년 바이든의 비전은 메시지에서 서방 국가가 모두 힘을 합쳐 권위주의의 확장을 막아야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처럼 한 명이 자기가 임의로 결정을 해서 다른 나라를 괴롭힐 수 있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법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나라들이 미국과 대열을 짜고 푸틴에게 경고하면 뭔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실상은 러시아는 예전과 같은 경제 빈국이 아니었던 것이고 미국의 의도대로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크라이나가 독립 당시 러시아와의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1991년 우크라이나가 독립했을 때 당시 러시아 공화국 옐친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독립을 바라본 입장은 단순히 독립을 축하한다는 의미와 달랐습니다. 옛 소비에트 연방은 여러 연방 국가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너무 부패하고 공산주의 이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개혁을 못하니까 우리 전부 다 이 연방에서 탈퇴한 다음에 다시 모여 새로운 연방을 만들자는 과정에서 독립한 것이어서 1991년 12월 31일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CIS라고 하는 11개국이 결성한 새로운 연방을 만들었고 CIS 설립조약 멤버 중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가 한자리에 있었지만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가 멀어졌고 1993년 우크라이나가 이 CIS의 정식 멤버로 가입하지 않고 나토 가입 등 이와의 관계를 더 찾게 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 원래 다시 뭉치기로 했던 거 아니었나? 왜 저쪽이랑 놀아가? 약간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특히 나토 가입을 하는 것은 원래 나토의 설립 목적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였기 때문에 소련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나토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러시아 국경 쪽의 국가들이 새로운 멤버들로 가입이 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영국은 2022년 동향을 볼 때 가장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 클랜에 무기도 보냈었고 영국 총리가 직접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방문했습니다. 영국은 러시아 침공 한 달 전인 1월 25일에 이미 우크라이나 특수임무 연대 레인저 30명을 보냈었고 단거리 대전차 미사일을 무려 2,000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더 보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2,000개의 미사일 제공은 사실 굉장히 화끈한 제스처였고 이는 글로벌 영국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보면 영국은 왜 이렇게 적극적인가 라는 헤드라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글로벌 브리튼 즉 영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자국의 군사적 가치를 증명하려고 한다. 사실 지금의 영국은 블랙시트 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후 약간 폐쇄적인 나라라는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아무 역할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로 우크라 사태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기사 원문을 보면 모스크바가 우크라 국경에 10만 명의 군대 집결에 대해 영국 관료들은 영국의 세계적 위상을 보여줄 기회로 보고 있다. 트루스 영국 외무부 장관은 아마도 2014년 러시아의 크리미아 합병 때 국제 무대에서 영국의 존재감이 전혀 없었던 일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블랙시트라는 블랙잭을 했지만 우리는 죽지 않았다. 100년 전에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의 경찰이었고 그래도 세계에 큰 문제가 나오면 아직도 영국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스처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만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다면 유럽 국가들이 전부 다 리포스트를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리포스트란 펜싱 용어로 상대편의 칼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고 상대편이 퇴각할 때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유럽이 반격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는 미국이 생각하는 그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 주도하에 나토가 하나가 돼서 러시아를 대응한다기보다는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막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1월 19일 르포앙이라는 프랑스 신문의 기록입니다. 마크롱은 러시아에 대항해서 유럽의 새로운 안보 질서를 갈망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네바에서 미국하고 나토 그리고 러시아가 만나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는데 거기에서 유럽연합 대표가 없었고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 머릿속에는 유럽도 당연히 어떤 군사적인 역할이 있어야 된다. 유럽의 세계 균형과 평화 유지에 힘이 되기 위해서 특히 러시아와 협상을 위해 유럽의 전략적 재무장은 필수라는 것이죠. 유럽이 경제 규모도 되고 인구도 되고 땅 덩어리도 되지만 결국 군대가 상대적으로 빈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연합이 세계 안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재무장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르몽드 신문 1월 24일 기사를 보면 푸틴은 유럽의 분열을 완벽하게 가지고 논다. 그래서 그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재앙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유럽 27개 국가들은 워싱턴에게도 통일되고 정확하고 확고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유럽 대륙의 미래는 유럽연합 없이는 협상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유럽 핵 잠수함 협약에서도 프랑스가 제외된 것을 포함해서 사실상 중요한 안보 문제에서 유럽연합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받는 나라인데 당사자는 참여를 못해버린 상황에서 프랑스는 목소리를 높였고 2022년 1월 5일 라 트리뷴 프랑스 신문 기사를 보면 프랑스의 무기 수출액이 약 38조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프랑스는 UK 공군 모든 무기 시스템을 공급 가능한 서방에서 미국을 제외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구축함도 만들 수 있고 헬리콥터, 라팔 전투기, 거의 모든 무기를 만드는 나라인데 만일 유럽연합이 러시아에도 미국에도 기대지 않는 안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군대를 만들려고 한다면 결국 유럽연합이 누구의 시스템을 쓰고 누구 무기를 사야 되느냐 할 때 프랑스 무기 시스템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폭병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군대를 만들어도 독일이 빠질 수 없습니다. 독일은 현재 유럽연합 2에서 강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이고 나토가 러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때 독일 없이는 할 수가 없죠. 나토의 가장 강력한 유러피언 바탕에서 독일이 정통하고 동독 시대부터 서독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맹에 약간 금이 가는 조짐이 보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보면 독일은 믿을만한 미국의 동맹국인가? 라는 질문에 N9 독일어로 간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부제목을 보면 베를린은 푸틴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중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고 싼 천연가스를 수입하는데 눈이 팔려 자기 갈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독일 신문을 읽다 보면 가끔씩 러시아를 이해하는 사람, 이란 뜻의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의역하자면 칠러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지금 독일의 집권당은 SPD에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보는 2014년 미국 경제학 기사 중에도 등장하는데 왜 2014년에 이런 기사가 나오는가 살펴보면 2014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리미아를 공격한 때로 당시도 독일은 미국이 원하는 만큼 대응하지 않은 듯 싶습니다. 푸틴 시대 가장 대표적인 칠러 성향의 독일 수상으로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지냈던 게할트 슈레더였습니다. 그는 지금은 슈레더 노드스트림 회장입니다. 노드스트림은 러시아 북쪽으로 유럽을 거쳐가는 천연가스 배관이고 노드스트림의 대주주는 러시아 국유 가스회사 가즈프롬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미국 관계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름입니다. 직간접적으로 또는 매우 직접적으로 현재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에너지 비용, 난방 비용을 요동시킨 주범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푸틴이 몇 주 만에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우크라이나 사태는 1년이라는 장기 전쟁화로 접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가 매우 강한 가운데 미유럽은 파병은 없지만 단계를 높이며 첨단 무기를 제공하고 정보 자산을 동원해 군사력이 열세인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호적인 국가들은 대부분 중립을 지키고 있으며 지난 10월 카자흐스탄은 러 연방이 아닌 독립국임을 밝혔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유엔의 러시아 침공 규탄 결의안에 기권했고 석유 수출이 막힌 러시아 에너지를 $30 이상 저가로 사며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